매수 타이밍이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 절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종목 선정을 자기가 했다면 매수 타이밍이 포함된 게 종목 선정인데 종목 선정을 해놓고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 타이밍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운 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무엇을 알아도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데 초보책 한두 권 봐서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는 없거든요. 성장주 이야기를 썼던 이유도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거야 라는 예시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기초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 띄었으니까 주식해야지. 평균 수익률에서 누구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굉장히 조금 가져가는데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사람이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돈을 가져간다고 믿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매수 종목 선정하는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권 정도나 읽기를 추천하시나요? 세무사님은 10권을 읽고 시작하시는 준비성이 있으셨고 어떤 사람은 막 50권 읽을 때까지 시작을 안 해서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권의 3분의 1 정도를 읽다가 별 내용 없네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 개인의 또 독서 능력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진짜 10권 20권 못 읽는 분들한테 읽으라는 것도 고문이거든요. 적어도 유명한 책은 읽어라. 그러니까 제 책이 안 유명하면 제 책을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유명한 책은 읽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본 책은 나도 봐야지. 베스트셀러라는 얘기는 결국은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온라인 서점에서 스테디셀러 순서로 보면 돼요. 제 책 팔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말하는 게 피터 린치 책인데 그거는 정말 제가 처음 주식할 때도 있었던 책이에요. 아직까지도 팔려. 많이 팔리는 책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론이나 종목 선정 방법을 내가 몰라서는 그들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본 책, 스테디셀러에 있는 5권만 보자. 많이 줄여준 거예요. 많이 줄여준 거. 이거는 그래 읽어서 무조건 10만 원치 이상은 한다. 몇 개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가치 투자 책이 사실은 압도적이죠. 양서 중에 뭐 7, 80%죠.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한다면 매매에 관한 책이 있고 투자에 관한 책이 있고 뭐 종합서 같은 책이 있다고 봐요. 종합서 같은 책에선 앙드레 코스톨라는 책은 무조건 필수다.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사람들이 본 책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라면 분명히 읽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없어지는 책, 제 책이 1년 있다 없어진다면 제 책 안 읽을 수도 돼요. 근데 5년, 10년 동안 사랑을 받는 책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투자 철학이랄지 큰 틀에서의 통찰력 그런 건 그분의 책이 뭐 압도적이고요. 매매 쪽에서는 제시 리버머 책은 뭐 너무나 사랑하는 책인데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읽는 것이 뭐 이렇게 막 차트만 설명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그 클래식이고 아름다운 책이어서 저도 한 거의 20번 넘게 읽었거든요. 볼 때마다 이제 새로 그렇죠. 매매 쪽이라면 이제 그런 책들. 근데 가치 투자 쪽이라면 아까 말했던 뭐 피터 린치 책이나 전 이제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뭐 필립 피셔나 윌리엄 오닐 정도 정말 고전을 읽고 싶다면 현명한 투자자 읽어야겠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싫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베스트셀러예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일 것이고 근데 초보자분들이 읽으면 아마 좀 돌릴 수도 있다 분명. 특히나 회계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면 그래서 자기 몸에 맞고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려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꼽는다면 뭐 재무관리나 회계학 정도겠죠. 회계학 원론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회계원리 학원을 다니겠다. 그건 반대거든요. 주식 투자자가 회계원리 학원을 다니는 건 반대다.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공부하는 건 작성을 하는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작성을 하는 법을 아는 게 아니고 작성된 거를 읽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한다기보단 회계학을 잘 알고 있는 뭐 회계사님들이 쓰신 그런 쉬운 책들을 보는 게 당연히 낫고요. 가치 투자가 특히나 목표이시라면 하고 있으시다면 그냥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이 쓴 책은 회계학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한두 권 정도 쉽게 쓴 회계학 책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인상 깊게 읽었던 게 100 중에 종목 선정이 한 85를 차지해야 되고 매수가 5 정도,
매도가 10 정도의 난이도인데 종목 선정보다 매도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종목 선정에 시간을 안 쓰면 그런 저런 얘기를 그렇죠. 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 절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목 선정을 자기가 했다면 매수 타이밍이 포함된 게 종목 선정인데 종목 선정을 해놓고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매수 타이밍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사라 그런 거죠. 근데 사라고 했을 때는 안 샀죠. 근데 오르는 거죠. 이틀 있으니까. 그럼 그때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판단이 안 서니까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말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반성을 하셔야죠. 종목 선정을 안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도 타이밍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운 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계좌에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를 오늘 하건 안 하건 한 달 있다 하건 안 하건 1억이라는 돈은 계속 유지가 되죠. 제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다들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해요. 근데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도 1억 한 달 있다가도 1억이 절대 아니거든요. 1억이 1억 5천 됐다가 8천 됐다가 해요. 우리의 마음이 1억 5천 되면은 외제차 보러 가고 뭐 8천 7천 되면 한강물 차가운지 보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기법이 합리성을 갖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좀 부족한 거니까 그럼 마인드 컨트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결국은 인정을 할 줄 알면 돼요. 뭘 인정하면 되냐면 주식이 어렵다는 거. 주식이 어려우니까 내가 손실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주식 어렵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좀 편해졌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 이것도 좀 지나가겠지 뭐 이런 마음.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지. 또는 더 궁극적으로는 손실 날 수도 있어.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 잡기 쉽습니다. 그거 인정을 못하니까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말했으니까 이제 종목 선정은 너무너무 그 두 개에 비해서 어려운 거죠. 2천 종목이 훨씬 넘은 지가 오랜데 2,0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쉬우면 다 떼돈 벌을게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너무나 가장 어려운 건 당연하고 매수 타이밍은 뭐 종목 선정 할 때부터 그 부분에 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매도는 어려운 건 인정한다. 다만 심리적 요소가 클 수도 있으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매도 기법이 하나 있죠. 영원히 매도를 안 하는 이제 시스템인데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책에도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가치 투자는 바이 앤 홀드가 될 수가 없다. 무조건 바이 앤 셀이 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바이 앤 홀드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1,000만 원 샀는데 내년에 2,000만 원 돼 있고 1억 돼 있고 10억 돼 있고 하면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안 팔면 계속 돈 버는데 누가 팔아요? 절대 안 팔면 되죠. 매도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바이 앤 홀드가 맞는데 이제 바이 앤 홀드의 조건은 뭐냐면 당연히 계속 올라가는 게 조건이죠.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면 바이 앤 홀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뭐냐?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예요. 왜? 성장주는 작년보다 올해 가치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5년 후에 가치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가치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가격도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게 성장주죠. 그래서 성장주는 잘 골랐고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바이 앤 홀드를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종목 중엔 거의 뭐 유일한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샀건 10년 전에 샀건 5년 전에 샀건 오늘 샀건 오늘까지가 역사적 최고점인데 누가 팔아요? 아무도 안 팔았겠죠. 물론 다 파셨지만 성장주 논리를 모르셨기 때문에 성장주 논리 알았다면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장주가 바이 앤 홀드에 적합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럼 성장주와 대비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은 왜 바이 앤 홀드가 될 수 없냐? 매수 이유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가치보다 낮게 거래돼요. 그러면 이 종목을 산 이유는 이 가치까지의 제값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올라왔으면 그때 팔아야죠. 왜? 이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이거는 저평가가 아니고 고평가거든요. 고평가 종목을 가치주 투자를 하는 분들이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바이 앤 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성장도 하면서 가치도 하는 종목 사면 되지. 그게 제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종목은 네. 성장도 하는데 낮게 거래되는 종목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있어요.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 산업가 또는 성장 종목은 아마 지금 다들 똑똑해져 갖고 전 국민이 알 거라고요. 전 국민이 아는 그 성장하는 그 좋은 종목이 저평가가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정말 저평가가 돼 있더라도 가치 대비 한 3% 5%나 저평가 돼 있을까요? 만약에 30% 저평가가 돼 있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바보란 얘기인데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세무사님께서 갑자기 딱 눈을 떴더니 25살의 젊은이로 딱 네. 돌아오고 돈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겠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부자가 되실 겁니까? 근데 지혜는 가지고 돌아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플러스 알파가 많은 직업을 택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영업직이죠.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제 몸값을 빨리빨리 올리겠죠. 네. 그 돈으로 당연히 주식 투자하겠죠. 매달 받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돈은 네.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겠죠. 제가 예전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저는 은행에 적금은 언제 가입하냐면 아는 은행 직원이 부탁할 때 뭐 대표님 얼마나 해주세요 하나 그러면 네 뭐 해서 하는 정도지 제가 원해서 적금을 부었던 건 젊었을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25살로 돌아가도 네. 몸값을 높이고 월급에서 남는 돈은 주식에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단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떤 주식의 1등 성장주? 단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성장주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네. 하루에 정말 2-3시간 감이 잡히겠죠. 어떤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그 성장 산업에서의 탑픽 종목은 무엇이고 거기에 매달 투자를 한다면 1년, 2년 누적이 될수록 투입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또 투자 수익률까지 복리로 늘어나면 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